지금부터 우리 정교유착 그 악습의 고리를 끊으라 토론자들을 통해서 자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질문들 사전에 주신 것들도 종합을 하고 또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담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을 먼저 소개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왼쪽에 우리 숭실대학교 우리 전용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장신대 우리 탁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 정교유착 그 악습의 고리를 끊으나 이 정교분리 역사적 헌법적 오해와 진실에 관련된 이 주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학계와 또 연합기관 각 기관에서 또 심포지움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주제별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오늘 정교유착 악습의 고리를 끊으라라고 하는 이 관점은 헌법적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에 대한 정확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서 강의보다는 우리 질문을 통해서 답변 통해 그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섭렵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기윤실과 국민일보 목회대연구소가 통계한 것처럼 19%, 18%로 신뢰도가 최하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74% 정도가 불신인데 이번에 76%로 금년에 또 더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원인이 가장 한국교회를 신뢰를 하락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보니까 교회의 지나친 정치 개입이 44%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정치가 교회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은 불안한 또 불신에 대한 수치로 가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 물었던 데이터에 공통된 그 답도 교회의 지나친 정치화 문제가 불신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유착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나부터 포럼이 집중적으로 포럼을 갖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주제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좀 깊게 조명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뭔가 우리가 나부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공공성과 공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답도 같이 담론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포럼의 성격상 또 토론의 성격상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정교분리라고 하는 그 어떻게 도입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먼저 좀 살펴보고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 전유승 교수님은 마침 그 비교 헌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헌법과 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연구한 논문을 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오늘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전유승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교분리가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조항이 처음 들어온 거는 제헌헌법 때부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 종교의 자유나 또 정교분리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그 도입된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 발표도 하고 또 이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건국 과정에서 그 민군정청에서 그 우리나라 건국을 위해서 헌법 초안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드윌 헌법 초안이라는 미 군정청 법무장교가 만든 초안이 있었고, 그 몇 년 뒤에 나온 것이 이 Proclamation on the Right of Korean People이라는 우리나라 헌법 초안을 미 군정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교의 자유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간 게 이 정교 분리인데, 이 영어의 원문은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말은 없었죠. 근데 그 후자의 초안을 미 군정청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라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때 그 영어의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state라는 말은 국가죠. 근데 그게 왜 정치로 번역이 됐는가? 이제 제가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사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종교와 국가의 분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분리, 우리나라 같이 돼 있는 나라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나라하고 부탄 왕국이라는 서남아시아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탄 왕국은 국교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국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헌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 20조 2항에서 국교를 금지하고 있죠. 그런 나라 중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라이시테 법을 정확하게 그 프랑스 원어로 번역을 하면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헌법에 이제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헌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원래 용어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정치라는 용어를 썼는가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쭉 해본 결과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의 이 일제강점기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에 적용됐던 대일본 제국 헌법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 교범은 일본의 헌법이었죠. 근데 일본은 바로 정교분리제를 채택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럼 일본은 제가 궁금한 게 왜 일본은 정교분리를 했는가?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만 일본은 천황제를 가지고 있고 천황이 그 일본 건국신화에 따르면은 그 태양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은 현인신이었죠. 실제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국가 신도가 일본의 국교였습니다. 그런 일본에서는 국교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원래 서구 근대 국가에서 만들었던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개념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교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와 종교를 분리시키면은 국교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900년대부터 자기네들은 정교 분리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현인신인 천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였고, 그리고 국가 신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모든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다 그 국교, 신도 국교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은 국교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은 우리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라고 대외적으로 표명을 했죠. 그러나 이제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도를 강요했죠. 여러 가지 뭐 역사적으로 포교 규칙이나 또 우리나라에 실시했던 종교 통제, 이용 정책들이 그런 방편을 통해서 사실상은 종교를 통제했고 강요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정교 분리라는 용어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 이외에는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도 사실 이 정교 분리 조항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재헌의회 의사록을 보더라도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죠. 이 조항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때 권성열이라는 전문위원의 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 근데 역사적인 형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연히 넣었는데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조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 정도의 논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용어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아니라 종교와 국가의 분리라는 용어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체를 몰랐고 그냥 일본이 전수해준 정교 분리가 맞는 거다. 그 용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상 서구 근대 국가의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번역을 할 때는 일본이 가르쳐준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생각을 해서 착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재헌헌법에 넣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이어져 왔고 사실 이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사실 법학계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받으면서도 선행 연구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연구는 거의 없고 저는 거의 이제 미국이나 서구 논문을 받고 이 주제도 이제 그렇게 참고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굳어진 용어 자체가 마치 정교 분리가 맞는 것 같이 굳어진 상황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교 분리에 대한 그 관련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계속 프랑스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좀 엄밀히 좀 다른 게 프랑스는 혁명을 통할 때 그 당시 캐톨릭의 추기경 황제와 추기경 수장 그러니까 행정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내는 종교 분리는 완전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아예.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의 종교 분리 원칙 중에 하나는 아예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종교 분리하고 우리 지금 프랑스가 조금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종교 분리의 이런 배경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토론이 진행되려면 자 왜 지금 오랫동안 종교 분리에 대한 문제들이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민법 관련된 거를 여러 가지 유착법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신천지와 통일교의 피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정교가 유착되는 거 이런 문제를 봤었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탁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민법 만들어진 것들 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입법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신천지와 통일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피해에 대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거를 어떤 방안으로 우리 한국교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 법제화 부분은 아직 제가 개인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법제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 사학자로서는 이 법제화 과정에 대해 갖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고 또 이단 연구가로서는 법적인 행정적인 제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 고민의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신천지나 통일교 문제에 대한 정교 유착이 이제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 아까 말씀하셨던 포교 규칙과 관련된 1915년 이후에는 사실은 주류 종교의 유착 문제였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가 유사 종교로 분류했던 혹이 이단도 포함됐던 그 단체들은 철저하게 정교 분리가 돼 있어서 심지어는 그 세상에서 계룡산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단절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보편화시켜갖고 이 정교의 분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문화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옥석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최근 제가 이런 이단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단체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보도를 할 때 제가 거치는 가장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은 이단 교주가 헌금을 미명으로 돈을 갈취하고 헌신이란 미명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했는데, 만약에 그 이단 교주가 그냥 기독교 목사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동일한 범죄 사건에 있어서 목회자라고 한다면 면접을 줘야 되는 거고, 이단 교주는 당연하게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딜레마를 넘어서야만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내재된 가치 판단으로 사실 교회를 마냥 두둔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천지나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들도 부정적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 이단 단체에 대한 법제화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지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이 코로나 때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런 급한 마음들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 교회를 향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시간들이 좀 걸리고 동의가,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한 법제화 과정보다는 오히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데 우리 사회와 교회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사학자로서는 이 종교와 정치에 관한, 혹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국가와 종교에 관한 문제는 제 스스로 자꾸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법제화로 가기 전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미빌리라든지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감시하는 기구들, 또 국무총리 산하의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검증이 내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인폼처럼 이런 기관들을 통한 우선 전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민법 관련된 내용인데, 그 민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전 교수님께서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하시면서 일본의 이제 통일교 법원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을 하셨죠. 물론 이게 아직 확정 판결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역시 그 법원에서 심사 중인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아닌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월 초에 이제 최혁진 의원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민법에는 이제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뭐 종교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 민법 개정안에서 그 해산 사유, 즉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이제 해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해산 사유에는 기존에는 공익을 해야 하는 걸로 돼 있던 추상적인 내용을 이제 정교 분리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하는 이런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민법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핵심이 이 종교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정교 분리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 규정이 법률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들어간 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었고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교 분리 위반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결국 그 판단은 행정청이 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이 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일본같이 법원이 판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취소하면은 바로 민법 규정에 따라서 해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일본의 사례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종교법인법이라고 해서 종교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비영리 법인을 했을 때 그 거기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종교법인도 다 들어가죠. 주로 대부분 교단, 총회 아니면은 연합기구, 한교총이나 한기총 같은 연합기구 또는 뭐 법인 형태의 종교 단체들이죠.
그리고 뭐 방송사 중에 일부도 재단법인 형태가 있고 또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유지 재단이랄까 또 불교계에 있는 재단 사단 형태들이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있어서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종교유착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에서는 그 통일교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신도입니다. 신도.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죠. 헌법에 상징적이라고 하지만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고 천황이 일본의 국가 제사장입니다. 그 천황이 등극할 때는 일본에서 등극제 다이오 조사이라는 등극제를 하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가죠. 그거를 국가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상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거의 대부분 다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공무를 제공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판례가 있는데요. 츠시 지진제 사건이라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운동장을 만드는데 신도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황관들한테다가 지자체 세금으로 사례비를 준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것도 일본 헌법에는 이제 정치가 종교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또 국가가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소송을 했지만은 패소했습니다. 이거는 뭐 종교 활동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야스쿠시 신사 참배 사건 또 소라 치보토 신사 사건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땅의 일부를 아예 신도에게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서 신도에서 쓰는 그 문을 이렇게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무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것도 소송이 걸렸는데 거의 대부분 다 신도가 승소했습니다. 이제 문화나 역사 자체가 신도를 워낙 보호하려는 사법부 자체도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의 제일 심한 종교 유착 문제는 신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이제 통일교 문제만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일본은 지금도 신도가 그 준국교로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서 국교를 금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미 다종교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일본 같은 준국교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본식의 정교분리제를 갖고 있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법하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해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미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헌법엔 정교분리 조항이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수정헌법 1조에 국교를 금지한다 딱 그거밖에 없고 47년도에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국교 금지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그게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전부 답니다. 근데 이제 마치 미국에 정교 분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그 분리의 장벽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고요. 당시 그 코네티컷 주를 비롯한 미국 초창기, 건국 초창기에 13개의 주 중에서 9개의 주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 종교. 미국은 연방국가지 않습니까? 국교와 같은 공식 종교가 있어서 코네티컷 주의 공식 종교는 회중교였고 그래서 그 공식 종교가 아닌 침례교가 차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한테 차별을 받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보낸 편지에 대한 회신이 댄버리 회신이었고 거기서 분리의 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라도 주정부가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였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의도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많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를 폐지한 것도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 민권 운동을 한 것도 역시 똑같이 공적 영역에서 신앙의 신념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분의 항상 얘기했던 모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종교와 정치를 미국인들 살면서 분리할 수가 없고 항상 종교와 정치가 혼합돼 왔다는 것이 팩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그 헌법에 어떻게 보면 오역으로 들어간 정교 분리를 계속 내세우면서 이제 마치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순 상황에서 이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현행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부분은 처벌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강화할 필요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일부 그 리더십의 불법 행위를 가지고 그 종교단체 전체를 해산해야 된다라는 거는 법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교단총회나 또 연합기구의 어떤 리더십이 이 법을 어긴 부분을 가지고 그 교단 전체를 해산한다, 내지는 그 연합기구 전체를 해산한다라는 거는 뭐 법의 그 비례성 원칙,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대표자의 행위가 곧 종교단체 교단 전체의 행위냐라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찾는다면은 어떤 그 틈새,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이 최혁진 의원안과 같은 과잉 입법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아부카브르 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리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없으니까, 교리에 대한 거는 이제 입법할 수 없으니까 아부카르 프랑스 법도 뭐냐면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스라이팅하는 거, 정신적인 지배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산권입니다. 물질적인 착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포함되어 있고, 중요한 사실은 아부카르법이 이 법안을 상원 하원이 입법을 할 때 해산 명령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의 그런 성격, 그 취지가, 입법했던 그 취지가 어디에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 봤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게 뭘까,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거라든지 또 우리 함께 협력해야 될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가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안이 필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폼에 관련된 거, 우리 탁지리 교수님께서 인폼과 그 대안,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이 이단 사이비 이단에 관련, 저도 사이비 이단 단어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컬트를 쓰고 있어요. 컬트의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영역할 것인가를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두 가지가 일단 혼동되는 것 같아요. 저의 관심은 사이비 집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종교의 범주에 이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전제해서 생각할 때는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정안의 워딩 자체가 모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적용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사실 종교로서의 순기능을 하는 단체와 본인들이 종교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역기능이 주를 이루는 사이비 집단과는 분명히 분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나 통일교는 종교적 형태를 갖췄지만 저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결과 자체가. 그다음에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주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 가정, 집단에 대한 충분한 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회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주요한 모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영국의 인폼인데요. 그 인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행정적인 기능이나 통제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단체가 하는 일은 유일하게 영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성이 있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한 단체에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게 이 단체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까지 우리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 공신력 있는 정보가 나오면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주체 중에 하나인 영국 성공회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단체의 종교성, 건전성 여부라든지 이단성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필요에 따라. 학계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겠다. 혹은 신흥종교라고 하지만 다 나쁜 건 아니다. 일제가 유사종교로 분류해서 우리 민족종교를 얼마나 많이 탄압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좀 지켜봐야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안 된다. 이건 역효과가 너무 크고 역기능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학문적으로 이 단체가 소멸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학계가 노력을 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국 정부가 이 인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밤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들, 지원들이 강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정보 생산 조직이긴 하지만은 이 조직을 운영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봤을 때에는 실효성이 있는 조직이죠. 마치 아베 신조 사건 이후에 일본에 설치됐던 신고센터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 그런 형태들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슈가 이슈를 덮는 이단 사이비 문제가 나와도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활용이 될 때는 궁극적인 대처가 어렵죠. 정치색 떼고 그리고 종교성에 대해서도 이게 종교인지 유사종교인지 아니면 사이비인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판단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무실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계나 학계에서 접근했을 때는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 단위로 우리가 실질적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센터들을 한 지역에 규모 있는 두세 군데에서 그런 센터만 운영해도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법제화, 특별히 어떤 일제처럼 어떤 종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종교 문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법제화 과정을 이런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진행해 나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는 분들을 그 회복이나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아가는 이런 단계적인 것을 우리가 접근해 나아가는 것이 말씀하셨던 공공의 어떤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관점을 좀 두 가지를 봐야 될 게 하나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비 이단 관련된 이 피해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피해자의 중심적인 그 구제 그리고 피해 예방 대책에 관련된 한 축이 지금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이비 이단을 포함한 종교에 유착되어 있는 깊숙이 유착돼서 정치화하고 유착돼서 문제화되고 있는 그 축인데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됐었을 때는 크게 여론화가 되질 않았어요. 피해자분들의 일부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공통된 게 뭐냐면 공공의 이익에 저하고 사회 악,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을 포함했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처분을 강하게 진행해서 관리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봉착하게 된 것은 종교 유착에 관련된 이걸 어떻게 악습을 끊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아무튼 헌법학자시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러면 과연 현행법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인폼과 같은 또 미빌리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총리직 산하에 행정적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현행법 속에서는 이 문제를 최대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겠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 이제 이 문제는 그 종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그 기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서구 근대 국가 형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일본의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이 그 일제 시대 때 국가가 종교를 공인했죠. 그리고 신도, 불교, 기독교만 공인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뭐 종교 유사 단체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결국 국가가 종교를 공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맞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단 사회비를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종교가 무엇이냐, 즉 국가가 공인하는 종교가 필요하냐, 그런 권한을 국가에게 줄 것이냐라는 문제는 결국 종교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국가가 갖는 순간, 권한이라는 거는 견제되지 않는 순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행태 자체도 결국 국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교 규칙이 해방이 되고 나서도 1961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포교 규칙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통제를 했으면서 매년 연말마다 그 교인 명부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단장이나 최고 지도자들을 총독이 임명하고 어마어마한 통제를 받았던 그 포교 규칙이 해방이 되고 나서도 61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일제식의 생각, 즉 국가가 종교에 굉장히 많이 개입해도 괜찮다, 그것이 공공성이다, 성에 해당된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암암리에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미국은 굉장히 반대입니다. 미국은 이제 청교도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국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건국의 최고 이념이었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건데, 미국 인디언 토착 종교가 있고, 미국에서 인디언 토착 종교는 자기네들이 종교 예식을 할 때 그 선인장이나 페이오테라는 선인장에서 추출한 환각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게 당시 현행법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었죠. 그래서 주정부 공무원 2명이 실제로 그 인디언 토착 종교를 믿고 그 종교 의식을 하다가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직위가 해제되고 처벌받을 상황이었는데, 많은 주들이 이런 선인장 추출물 환각물질을 사용해서 인디언이 종교 예식하는 거를 예외로 허용해 주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이 정도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고,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례는 인디언 초등학생 사례인데, 인디언 학생인데 공립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인디언 토착 그 종교는 머리를 안 자릅니다. 머리를 길게 따서 길러서 그게 자신들이 믿는 조상신과의 교통을 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학교 학칙은 머리를 자르라는 겁니다. 나는 자를 수가 없다. 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소송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주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는 소방관 사례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그 시크 교도고 힌두 교도인 소방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머리를 안 자르지 않습니까? 안 자르고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터번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데, 소방관들은 이제 비상 상황에서 출동을 해야 되고 그때 헬멧을 써야 되는데 머리가 길면은 그 헬멧 착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하이오 주의 소방 규칙은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종교적인 그 신념 때문에 자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고 2주의 기간을 둬서 잘라라라고 했지만은 끝까지 안 잘라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코모데이션 이걸 자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도 다 동원해서 진짜 머리를 안 자르면은 헬멧을 못 쓰냐, 독가스가 들어오냐, 막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또 제복을 입을 때는 머리를 넣으면 된다.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어코모데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아들여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로 보일 수 있지만은 종교의 자유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반사회적 행위라는 결정 권한이 국가에 가는 순간 그 결정은 국가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것도 국가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입의 여지를 주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까 교수님 설명하실 때 저기 그 기독교인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독 변호사들이 영국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 거 없. 근데 미국은 있습니다. 미국은 베켓이라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주는 변호사 단체가 있는데 다 기독교인들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인디언 사례나 이 힌두교 사례들을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싸워줍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기독교인인데 왜 싸워?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특정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가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면 그 영향은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자유가 강화되면은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냥 국교가 없기 때문에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이런 다종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단 사입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서구 군대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쟁취하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투쟁 없이 종교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 흘림 없이 종교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그쪽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부메랑 효과가 없는 또 종교의 자유가 앞으로 계속 자자손손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 어떻게 보면 또 강화되면 더 좋겠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결국은 현재 있는 법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 또 뭐 피해자 구제 이런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결정 권한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결국 국가의 종교의 개입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교수님께서 주셨던 우리 정 교수님께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탁 교수님의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인폼이나 어떤 일본의 사례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조금 복잡해 보이는 면이 있고 어떤 국가의 개입 자체가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전자에 우리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인, 종교문화적인 배경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긍휼이라고 그러죠. 긍휼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어려움에 개입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아까 변호사 연락회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그 한일 그 협의회에 갔을 때 예산적인 게 분명히 부족할 텐데 어느 굉장히 좋은 료칸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 식사 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 료칸 주인의 딸이 통일교에 빠져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고 도움으로 그래서 그 주인이 딸의 회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든 만찬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런 이단 문제나 사이비 종교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것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절박하지만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세요. 노출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일본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이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10년 정도 상담해 오던 가정이 회복이 돼서 부모님이 찾아와 참 기쁘게 같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인 어떤 인식적으로도 이런 사이비 종교에 대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원인을 피해자에서 찾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인데 우리는 꼭 누구 개인이나 어떤 특정 가정의 문제로 주홍 글씨를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성숙함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좀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비 종교가 문제일까? 우리 사회의 집단 망각이 문제일까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프랑스하고 캐나다는 솔라 템플이라고 1990년대 일어난 사이비 종교 문제로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고민이 시작되고 일본은 오음진리교 지하철 독가스 사건 이후에 그리고 통일교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실질적인 정부의 대응이나 어떤 피해자 보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에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분류하는 단체들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처가 거의 수수방관하듯이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이슈가 이슈를 덮고 우리가 지금 분노하지만 역시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언론도 교회도 사회도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이 악습은 뭔가? 과연 어떤 피해가 더 필요할 것이며, 사실 지금처럼 이런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에 영향을 갖고 있는 우리 지도자분들, 또 언론, 또 정부 관계자분들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피해당한 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얼마만큼 더 피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저희 선친이 한 이단 괴한의 피해를 받아 돌아가셨을 때 눈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눈이냐면요, 이단 문제는 고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단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만약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그 답들이 조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